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혈관외과 전문의 이문행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혈관외과 전문의 이문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리가 아파서 혹은 부어서 다리에 쥐가 나서 혈관이 혹처럼 튀어나와서 하지정맥류가 아닌지 검사를 받으러 치료를 받으러 오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도 하지정맥류에 관한 것들입니다. 흔히 하지정맥류는 치료를 안 해도 되는 병으로 알고 계신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 치료 방법이나 생활습관,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하지정맥류입니다. 하지정맥류 하면 이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혈관 먼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왜 그렇게 혈관이 튀어나오는 건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의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나온 동맥혈은 조직을 거쳐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정맥 내 판막인데 판막이 고장이 나면 혈액이 역류되고 정체되고 압력이 증가해서 혈액이 확장되어서 정맥류가 생깁니다. 하지정맥류는 보통 크기와 상관없이 정맥 내 판막 부종과 동반하여 생기는데 하지정맥이 혹처럼 확장되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꼬불꼬불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에 있는 정맥,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되거나 꼬불꼬불해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모든 현상들이 다 포함된 게 하지정맥류입니다. 그러면 다리에 흐르는 하지정맥은 이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육 안에 위치한 깊은 곳에 위치한 심부정맥과 근육 밖에 피부 쪽에 위치한 표제정맥으로 구분되는데 통상적으로 정맥류는 표제정맥, 정맥류를 말합니다. 표제정맥의 정맥류는 피부 쪽에 아주 가깝거나 피부에 위치한 건 육안적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3mm 이상의 확장된 정맥류나 이래서 3mm 사이의 망상정맥류, 1mm 이하의 거미줄 모양 정맥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피부로부터 많이 깊은 곳에 정맥류가 있어서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지정맥이 심부정맥 그리고 표제정맥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모든 정맥이 정맥류가 될 수가 있는 거네요? 다리 쪽만 본다면 심부정맥, 표제정맥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심부정맥은 다리 근육이 단단히 둘러싸고 있고 근육 펌프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표제정맥보다 적게 생깁니다. 그러면 정맥류가 생기는 위치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 다리에만 생기는 건 아니죠? 우리 몸 전체를 본다면 정맥류가 생기는 위치는 다양합니다. 네. 치질도 정맥이 늘어나는 정맥류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흉부나 복부, 골반부도 적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 발생 빈도가 극히 드물지만 상지에도 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하지 쪽에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상관없이 다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주로 많이 생기는 곳이 하지 정맥 쪽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정맥류가 주로 하지 쪽에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다리는 팔보다 혈액이 도는 회로가 길어서 심장이 짜주는 힘이 더 적게 전달됩니다. 네. 또한 팔에 비해서 심장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어서 심장까지 올라오는데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어 하지에 주로 생깁니다. 물론 정맥류가 없다면 다리 근육 펌프와 판막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하지 정맥류 발생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위험 요인으로는 나이, 임신, 성별, 비만, 가족력, 민족, 직업, 식사나 변비, 흡연, 고혈압,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습니다. 고령일수록 종아리 근육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복부 정맥 압 상승으로 인해서 심부정맥 혈전증, 나아가 2차성 정맥류를 일으키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병이 높으며 움직임이 없거나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이나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 무거운 것을 드는 일, 서해부 탈장이나 치질 등이 정맥류 발생에 관여를 합니다. 저섬유식이나 변비에 의한 복압 상승은 정맥류를 악화시킵니다. 네. 그 요인 말씀하실 때 심부정맥 혈전증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까? 혈전증은 혈관 안에 피가 굳어서 피가 심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피가 응고된 덩어리를 혈전이라고 합니다. 네. 이 중에 근육 안에 심부정맥에 생기는 것을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하고 정맥 혈전증은 혈관 내막의 손상, 과응고나
정맥 정체가 있을 경우에 생깁니다. 선천적으로 과하게 혈액 응고가 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는 신체 고정이나 수술 혹은 외상의 경우에 정맥 정체나 내막 손상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가 있으면 정맥 정체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 신부정맥 혈전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부정맥 혈전증도 하지 정맥류를 발생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위험 요인이 너무나 많아서요. 좀 헷갈리거든요. 사실 여러 요인들이 하지 정맥류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 많은 위험 인자 중에서도 가장 크게 혹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큰 요인을 들라고 하신다면 네. 나이와 성별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생활 패턴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는 막을 수는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나이와 성별 지금 꼽아 주셨는데 나이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질 테고 그러면 성별을 따지자면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병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30% 정도 더 생깁니다. 네. 그 이유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 중 프로게스테론은 생리 주기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이 호르몬은 혈관을 더 확장시키고 정맥류가 더 잘 생기게 합니다. 특히 임신 기간에는 지속적으로 다량 유지되어 정맥류가 심해집니다. 초산부보다 경산부에서 더 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하지 정맥류 하면 그 꼬불꼬불하게 도드라진 그 혈관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게 증상이 맞습니까? 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꼬불꼬불하게 보이는 것도 네. 객관적으로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이고 네. 정맥류의 증상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류의 정도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요. 망상 정맥류나 모세혈관 확장증 같은 경우에도 30-40% 정도 역학조에서 생기는데 이러한 작은 크기의 정맥류는 그 중에서도 단 30% 정도만 하지 답답함이라든지 쉽게 피로해진다든지 동통 등의 증상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부종과 같은 경우 본인이 인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이 정맥류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거나 여성의 경우에는 치마를 입을 수 없게 되는 등의 이유로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확연하게 혈관이 튀어나온 그런 증상도 보이는데 그 외에 다른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증상으로 거미줄 모양 정맥이나 망상 정맥류 혹은 3mm 이상의 꼬불꼬불한 정맥류 외에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은 주로 이제 피부병입니다. 네. 가려움증이나 습진, 피부염, 출혈, 색소 침착, 백색 피부 위축, 지방 피부 경화증, 피부 궤양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관적인 증상으로는 무거움증, 피로, 나른함, 통증, 생리대 불편함이라든지 야간 경련, 하지 불안증, 붓기 등이 있으며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은 붓기와 쥐내림입니다. 하지 불안증도 지금 하지 정맥류의 증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하지 불안 증상은 이게 흔히 불면증의 원인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하지 정맥류의 증상이 될 수도 있나요? 네, 하지 불안 증후군은 밤에 민감해진 통증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그 통증이 없어지므로 수없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태를 하지불안증,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지 불안증의 원인으로는 도파민 부족, 철분 부족, 엽산 부족 등도 있고 하지 정맥류도 이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하지 정맥류에서도 경련이나 쥐, 하지 불안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정상인에 비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리에 쥐가 좀 잘 나는 분들 그리고 다리가 잘 붓는 분들은 사실 이게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지 정맥류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병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겉으로 뭐 이렇다 하게 튀어나온 혈관 없이 그냥 피로함이라든지 부종 등이 또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피부 안쪽 깊은 곳에 위치한 혈관에 정맥류가 있다면 혹은 정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겉으로 특별히 보이지 않아도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붓기나 야간 경련은 경미한 정맥류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다리 붓기 다른 원인으로 임파선 부종이나 콩팥 혹은 심장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대다수가 정맥류나 정맥 기능 부전 때 생깁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그 하지의 정맥이 두드러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정맥류입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육안적으로 정맥 모양에 따라서 정맥류냐 아니냐를 분류하기도 하지만 네. 정확한 거는 혈관에 역류가 있는지 정맥혈이 거꾸로 흐르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모양을 보는 것도 패턴 같은 것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확한 건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은 하지정맥류 하면 포커스가 다리 쪽에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발까지도 뭐 저림이라든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도 좀 여쭤볼게요. 예, 발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말단부 조직을 거쳐서 정맥을 통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발에도 정맥이 있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발에도 피부 궤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하지 정맥류로 나타나는 증상이 다양합니다. 의심이 되시면 그냥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진단부터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면 진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하지정맥류의 진단은 진찰, 병력 청취, 초음파 검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눈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증상을 찾아내는 것 외에도 혈관의 굵기나 분포 등을 관찰해야 되고 증상 호전이나 악화 패턴, 가족력 등의 문진을 포함합니다. 최종적으로 초음파 검사로 정맥혈의 역류 유무를 확인합니다. 초음파는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고 비침습적이어서 아프지 않고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역류 혈관의 위치나 분포, 역류하는 정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하지 정맥류는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방치를 하면 어떤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나요? 정맥류는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으며 계속 진행하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조금씩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범위도 넓어집니다. 병이 심해질수록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피부병입니다. 역류되고 정체된 정맥혈 내에는 산소는 적고 노폐물은 많아서 주변 피부에 피부병이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피부에 구멍이 뚫리는 피부 궤양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피부에 꼬불꼬불한 혈관이 많다면 혈전성 정맥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중 30%는 다리 근육 안에 있는 심부 정맥으로 혈전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혈전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경우는 비행기 탈 때입니다. 장시간 비행기를 탈 때는 심부정맥 혈전증 발병 비율이 정맥류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3배 높아지므로 비행 전 꼭 혈관외과에 방문하시어 스타킹을 처방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하지 정맥류가 단순히 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면 피부 궤양뿐만 아니고 혈전성 정맥염 이렇게 다른 병으로 또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도 좀 여쭤볼까요? 정맥류의 근본적인 치료는 고장난 혈관을 막거나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심부정맥이 90% 이상의 혈류 이동에 관여해서 표제정맥은 막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제정맥을 막음으로써 오히려 전체적인 혈액순환은 좋아지게 됩니다. 고장낸 혈관으로 유입되는 혈액은 역류와 정체만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면 하지 정맥류는 보통 수술을 꼭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고장난 혈관을 막거나 제거하려면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게 답입니까? 어떻습니까? 수술만을 포함하지는 않고요. 정맥류 혈관을 절개해서 제거하는 발거 수술이 수술에 해당합니다. 10수년 전까지는 발거술로 치료를 했지만 최근 주사침으로만 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사침을 통해 레이저 같은 혈관 내 시술로 혈관만 막는 방법입니다. 혈관 내 시술은 회복이 빠르고 일상생활 복귀가 용이해서 바쁜 직장인들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또한 거미줄 모양 정맥류나 망상 정맥류 같은 경우는 간단히 외래해서 경화요법으로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문제가 되는 혈관을 꼭 제거하지 않아도 마감만 줘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고가 나서 막히는 길을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고장난 길로 혈액이 가지 못하게만 마감만 줘도 길을 제거하는 것과 효과는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은 더 좋아지고요. 혈관을 제거하는 과정에는 많은 출혈이라든지 주변 조직 손상을 유발합니다. 반면에 혈관을 막는 방법은 출혈이나 주변 조직 손상이 거의 없어서 통증 면에서 우월하고 일상생활 복귀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혈관을 막는 방법은 최근 정맥류 치료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혈관을 의료용 접착제로 막는 방법도 쓰이고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혈관 제거술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맥류 치료에 있어서 혈관 제거술이나 발거술이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선호하는 방법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환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가장 맞는 치료법을 전문의와 상담하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하지 정맥류 환자의 평소 생활 가이드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오래 서 있는 직업이라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을 권합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분이라면 중간중간 다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마사지도 좋겠고요. 발끝을 세워 종아리를 수축시키는 운동도 좋습니다. 잘 때는 베개를 발밑에 놓아 경사를 주세요. 꽉 끼는 옷은 피해 주시고 하이힐은 하지정맥 기능에 좋지가 않습니다. 정맥류는 양성질환입니다.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다리를 못 쓴다든지 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질과는 분명 관계가 있으며 이런 것들은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정맥류가 있어서 주사요법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야간 경련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무거움증도 없어졌고요. 네. 덕분에 집에서 바로 눕거나 이러지 않고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치료라고 해서 시술이나 수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 등의 보존적인 치료도 있으니까 치료받고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니까 신뢰가 확 가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 정맥류는 자연 치유되지 않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삶의 질과도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큰 질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적절히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혈관외과 전문의 이문행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